자, 그러면 10월 26일 아침 뉴스 3 어떤 뉴스들이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될 만한 뉴스인지 한번 권 팀장 불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뭘 저한테 자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그 생일 파티는 화려하게 하셨습니까? 어제요? 예. 어제 밤 한 11시 반까지 녹화가 하나 있어갖고 참. 뭐 녹화를 했어요? 나 보고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런 11시 반까지 녹화하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영화 찍으신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알바하는 거 그런 거 신고했어요. 네. 어쨌든 아까 그 금투세 그 청원에 직을 거시는 모습에 용기에 감복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걸었던가요? 근데 여러분을 믿고 간다는 그런 의미 선언적 의미. 그래요? 이렇게 저는 다음 주부터 제가 진행해야 되는 줄 알고. 후시탐탐이라니까. 마음도 뜻이 좀 있는 모양이네. 우리 권 팀장. 자리 바뀌는 줄 알았죠. 자, 갑시다. 네. 뉴스. 예, 미국의 8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13% 올랐는데 그 상승세 기준으로는 그 역대 최고속 둔화세예요. 그 전에 굉장히 높아야 갔다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인데 그 지표로 지금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지수예요. 전미 가격 지수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살짝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뭐 요 정도 빠진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7월 상승세가 15.6%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3% 상승을 해서 2.6% 포인트 정도가 좀 하락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오히려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집계된 1987년 이후에 이게 연산율로 13% 상승한 게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던 거에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건데 이게 4월 이후에 5달 연속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한 14.4% 정도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뭐 가장 그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인 데는 뭐 마이애미나 이런 데는 여전히 28% 정도 연산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S&P 다우존스의 이제 애널리스트는 주택 가격에 매우 강한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승세 이 정도 꺾인 거를 뭐 이렇게 꺾인 거라고 봐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파이낸싱이 굉장히 비싸졌다. 거시적인 여건 속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슬슬 미국 언론,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인데 원래 이런 지표들이 처음에 약간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저희가 기자들 취재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뭐 예전에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리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그러니까 매수자를 찾으러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은 조금 씁쓸해요. 네. 독립해야 될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대요. 캥거루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왔던 한 청년은 침실 2개짜리 집인데 여자친구하고 본인하고 살고 그 옆방에는 다른 부부가 살고. 아주 그 밤에 쉽지 않겠는데요. 이 얘기로 갈 건 아닌가요? 글로 갈 줄 몰랐습니다. 틈만 나면 그쪽으로 가. 아니 방 2개가 같은 지금 두 커플이 산다는 아니 저는 그 청년 세대의 아픔과 아픔 얘기입니까? 네. 네. 그 우리 인터뷰 내용이 우리 또래는 집세를 낼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출발 잘했잖아. 왜 자꾸 이렇게. 출발 괜찮았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또래는 집세를 낼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픈 진짜 얘기. 렌트가 엄청 비싸더라. 네. 예. 그래갖고 렌트가. 진짜 비싸고 그러니까 이건 좀 씁쓸한 게 그 각 세대별로 시작을 몇 년도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한 30년 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한 20대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코로나19 때 잠깐 자산 상승하는 모습을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앞으로 한 5, 6년은 그런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상황으로 한 5, 6년 정도 끌고 간다 그러면은 정말 그 청년 세대의 그 딱 시작하는 포인트가 좀 꼬여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고 집값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경기 문제, 금리 문제가 그 청년 세대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예전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문제였을 때는 그때도 문제였지만 이게 둔화가 되고 자기의 벌이가 힘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 근데 오늘 이게 제가 굳이 미국 주택을 얘기했던 이유는 네. 이 얘기하고 같이 나왔던 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10.25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표가 안 좋으면 원래 증시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빠지고 그것도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월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15bp가 좀 빠져서 빠졌죠. 지금 1.4% 아래 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4.1. 근데 이게 조금 뭔가 기시감이 좀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비슷한 패턴. 경기 지표가 나와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늦추나라고 해서 잠깐 올랐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연준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쭉 빠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경기 지표 나오면 늦추나 그러고서 또 오르고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산업 업황이나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일희일비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단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이게 조금 더 갈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되는 장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나오면은 네. 되나 갔다가 네. 아니랜다 그럼 또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주택 가격 지표가 뭐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그 상승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가 푹푹푹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미국 부동산 지표 관련된 소식 하나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데요. 이것도 평소에는 잘 안 보실 텐데 좀 요즘은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 보일 거 아는데 그냥 갖고 온 표거든요. 이게 업종별 업황 BSI라 그래가지고 이거 빼곡하게 돼 있어서 이거 다 보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한국은행 가서 찾아보시면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 업황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업황의 10월, 11월 지수가 어떤가?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숫자로 갖고 오면은 한국은행 혼낸다 그러셔가지고 그래프로 네네. 갖고 왔거든요. 아유,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업이 느끼고 있는 업황에 대한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몇 년부터죠 지금? 이게 여기만 보시면 돼요. 뒤에만. 아하. 2021년도 것만. 맨 뒤에 5칸 중에 5번째 칸이 2021년. 예, 예. 네. 다음부터 좀 더 친절하게 한 칸만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표냐면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체감을 하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늘리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이게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모든 산업의 76으로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되다 보니까 BSI 지수가 하락했다. 그리고 제조업이 72로 2포인트가 빠졌고 전자통신 장비가 74로 5포인트가 빠졌어요. 이게 100 기준이거든요. 네. 74라 그러면 100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보통 이제 100 여기 전자통신 장비가 뭐냐면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지금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투자한 회사 지표 정도만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제조업이란 전자통신 장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업황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및 제품. 여기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올 건데 화학 회사들의 지금 주가도 안 좋은데 그 실적도 우려되는 수준.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산업군의 종사자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 BSI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게 좀
전망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투자하려고 그랬던 시나리오하고 잘 맞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본인이 투자한 기업 그 업종의 업황 정도는 최소한 저기 확인하고. 설문하는 거죠, 설문. 예, 그죠? 네. 여론조사. 그 설문. 기업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뭐 좋다고 한 사람들도 있을까? 지금? 아니, 근데 안 좋다는 그 정도가 좀 많이 커졌겠죠, 그죠? 예. 제가 볼 땐 최악이긴 한데 아직도 좀 그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감 그쵸. 그죠? 예. 약간 레깅하는 듯한. 네네네.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조금 타임이 3일에 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기업들의 회사채 문제가 됐던 것도 예전에 올렸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오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망 지수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 투자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왜 투자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좋을 때는 뭐 특별히 그렇게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별로 없을 건데 좀 안 좋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안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보고 있는가를 조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BSI 지수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BSI 지표는 그러니까 통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앞으로 금리 올릴 건가 내릴 건가 그것 때문에 BSI를 좀 통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주식 투자할 때도 이제 업황 참고하시면은 의외로 좀 적중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BSI 관련된 소식. 하여튼 1년 8개월 만에 기업 체감 경기가 네. 최악의 스코어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어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고채 발행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수익률이 했어요. 쭉 빠져버렸더라고요. 훅 빠졌어요. 그게 10년물이 한 8bp, 10년물이 15bp 정도 빠졌는데 그 차트 보시면은 이게 훅 빠졌습니다. 요 말 끝에. 나오면서 빠진 거죠, 저게. 예, 예. 훅 빠졌어요. 끝에. 저건 좋은 거야. 말이 통한다라는 거는 일단. 예, 예. 어? 어쨌든 여기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은 가장 안정적인 국고채가 발행이 되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그쵸. 거 먼저 사잖아요. 근데 이제 국고채 발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국고채 살 돈으로 이제 다른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금으로 좀 이게 이 자금이 국고채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좀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을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추경호 부총리도. 근데 사실 지난주 제 목요일인가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숨통이 좀 트여서 이게 회사채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도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제 CP 금리 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때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 단기채 시장을 얘기 드렸던 건데 네. 기업어음 91일 3달짜리 어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안 꺾이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연중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그 심리 네. 어떻게 시장을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국고채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면은 이제 CP도 좀 잡힐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아예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CP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가 있으면 뭐 내일 사지 뭐 모레 사지 뭐 이거 넘길 수 있죠. 더 올라가면 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잡히는 분위기가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여전히 회사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어디 뭐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신종자본증권 수요 예측 발표했다가 이제 다음 달로 연기를 했었고 트리플 A 등급인 가스공사 채권이나 AA 플러스급인 인천도시공사도 발행을 좀 취소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전력은 그 목표 금액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인천공사 같은 경우는 3년물로 못 채워서 조금 더 짧은 2년물로 채우고 뭐 이랬었고 실제로 정부 보증이죠, 거의. 정부 보증이죠. 정부. 사실상 정부 보증인데. 정부가 최대 주주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상품을 기다리는 심리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산업은행이 상금채를 발행을 했는데 2년 만기 2,500억 찍었는데 5.43%예요. 산업은행이 채권 찍는데 5.43%를 줍니다. 네. 그러면은 산업은행. 이게 17일에 그러니까 3일 전에 찍을 때 5%였거든요. 네. 근데 3일 만에 43bp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금채가 연초에 1%대였는데 8월에 3%, 9월에 4%, 10월에 5%, 다음 달이면 6%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상금채. 그리고 기업은행 수출인변까지 더하면은
이달 들어서만 11조 8,900억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책은행들이 이게 자금을 쫙 빨아들여 버리면 그 밑에 등급을 누가 사겠어요. 근데 상금채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산업은행 계좌 트시고 산업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상금채 살 수 있어요. 개인도. 금액이 적어도 예. 몇만 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요? 예. 상금채를 팔더라고요. 상금채는 개인도 살 수 있다. 예, 예. 바로 근데- 들어가 보는 거야? 돈 많은가 봐. 바로 아니 몇만 원도 되나 뭐 확인해 보는 거죠. 상금채. 예, 이거 살 수 있다라는 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1년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도매가 그 자기네 거를 시장보다 더 비싸게 팔면 어떡해? 그런가? 그 제가 그렇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원래 저 도축장 가서 거기서 하면 더 싸야지. 정육점보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도매로 또 딴 데로 좀 싸게 주고 여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소매로 파는 생각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그 산업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4.8% 찍힌 상금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금 제가 요새 파는 것보다 조금 싸길래 좀 덜 주길래 이자를 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 구조 상품 구조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그 소매로 쪼개서 팔면은 더 비싼 거 아닌가? 네, 그건 네.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요새 나오는 것 중에 PCBO 발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PCBO라는 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PCBO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회사채를 그냥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이 회사채에다가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기업이잖아요. 네. 여기가 신용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회사채가 디폴트가 되면은 신용보증기금이 내주는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기사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명단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채권을 풀을 만들어. 채권을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쪼개죠. 쪼개. 그래서 뭐 선순위, 뭐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신용보강이거든. 거기다 또 보증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유통이 안 되는 채권들도 집합채를 만들어서 파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른다는 뜻이지. 노. 그게 바로 이른바 유동화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신보가 보증까지 쓰는 그렇죠. 네.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이름이 나오면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회사라는 그렇게 이제 분류되죠. 네, 근데 요즘에 기사에 그런 회사들 이름이 자꾸 거론이 돼서 네. 이왕 어차피 뭐 제가 공개하진 않겠지만 공개가 된 것들을 보면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그런 데가 회사채 발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세요. 이제 CBO라는 게 원래 그 예전에 그 뭐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많이 나왔던 건데 네. 그 담보부라는 콜라터럴라이즈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본드, 채권, 그다음에 오브리게이션. 이 발음이 좀 그러네. 오브리게이션이면 오브리? 오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오브리? 좀 새는 경향이 있다. P는 프라이머리고. 네. 그렇게.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